그러니까 유로존의 CPI가 이번 주 9월 30일 날 발표돼요. 금요일입니다. 예. 우리 그런 거 다 하나하나 하려면 잠 못 자요. 네, 금융 불안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외환 위기에 처하는 나라가 이제 한두 개 생기면 그 불확실성이나 그 변동폭은 더 커질 거고요. 교수님 앞서서는 이제 예. 미국, 일본, 한국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네네. 와 요즘에 보니까 영국도 네. 상당히 좀 금융 충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영국 경제는 또 복잡해요. 너무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있었고 그건 세계가 모두 다 있었지만 그동안에 재정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재정 투입도 역시 많이 했었고요. 아 영국도 많이 했어요. 그럼요. 영국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예, 코로나19는 똑같이 찾아왔으니까 재정 투입 엄청나게 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영국도 10%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미국보다 더 강해요.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러나 물가 상승이라는 그 주제가 성격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자 물가 전반에 걸친 가격 급등이고요. 이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물가 상승 흐름은 에너지 가격이 그냥 독보적으로 이렇게 기여가 많아요. 네.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런 것들이 야기하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또 나오고요. 이 와중에 뭐 감세 정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새 총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고 소위 이제 정부 차입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근데 영국 파운드화가 6대 기축통화국인 거 7대 기축통화국 중에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이 6개 통화의 달러와의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달러 인덱스라고 하니까 파운드화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킹 달러를 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킹 달러가 강해지면 더 달러를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감정. 그리고 이 파운드화 급락은 마치 브렉시트 때처럼 브렉시트 때 그랬거든요. 브렉시트도 되게 재밌지만 브렉시트가 단행된 시점이 아니라 브렉시트 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파운드화가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심리적인 거예요. 브렉시트 있으려면 아직 2년도 더 남았는데 브렉시트 결정만으로 와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아. 뭐 영국이 쓰러질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금을 빼는 거예요. 2년물 채권금리 막 변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돈의 이동인 거예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따라서 돈이 이동하면서 그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시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쟁이 터져서 나타나는 현상보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곧 전쟁이야. 전쟁이 일어났대. 그때 여러 가지 주가나 뭐 증시나 뭐 이렇게 빅스 지수나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이고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처럼 제가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된다. 네, 그거고요. 돈의 이동은 결국은 심리다. 투자자의 심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빼는 거고 또 안정적이면 또 넣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에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일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시장은 급등락하는 현상 이런 것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패러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 파운드화가 1 달러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융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 갑자기 긴급 소집 회의 열어가지고 금통위 긴급 소집 회의. 긴급 소집 회의가 뭐냐면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번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죠. 금통위 위원들의 모임인 거예요. 정례회의가 있고 FMC도 8번 정례회의가 있고 이 스케줄은 미리 사전에 발표를 합니다. 1년치 스케줄이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하게 소집되는 회의는 다 긴급 소집 회의예요. 네. 근데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파운드화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정례 회의를 무시하고 긴급 소집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운드화를 급등시키고 싶잖아요. 안정화시키고 싶잖아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긴축 행보가 강해지다 보니까 마치 달리기 하듯이 내가 뒤쳐졌네 달려가야겠네. 뒤쳐졌네 달려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달리기 하면서 경주하는 모습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그 킹달러가 네.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면 네. 근데 영국도 이제 주변 국가가 이제 유로존을 네. 보면 네. 유로존에 또 취약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CPI가 이번 주 9월 30일 날 발표돼요. 금요일입니다. 예. 우리 그런 거 다 하나하나 하려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한국 지표도 관리해야 되고 영국 지표, 스웨덴 지표, 미국 지표 하면 하루 종일 우리 줌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만나서 다 한 큐에 찍자는 뜻인 건데 프리뷰 성격으로 그 CPI가 유로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0.7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유로존 물가가 안 잡힌다. 이것은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ECB 총재도 어쩌면 파월 의장이랑 달리기 하듯이 둘이서 계속 여러 컨퍼런스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에서 강한 긴축 행보 하겠다. 반드시 내가 물가 잡겠다. 파월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른바 긴축의 시대고요. 그 긴축의 시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원유, 뭐 철강, 목재 이런 원자재 가격은 나름 잡히고는 있는데, 근데 에너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무기화하고 있고요. 가스관 잠그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안 잡게 물가를 잡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너무 강한 고물가니까 에너지 비용을 잡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에너지 비용 잡으려면 러시아와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럼 당장 잡히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고물가를 부담을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CPI가 발표가 되면 지금 CPI가 발표되기 전 유로존 CPI가 발표되기 전 굉장히 큰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 한 주인 거예요. 그래서 1,430원을 돌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CPI가 또 발표되면 예상외의 또 강한 CPI가 나온다. 유로존.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것은 뭐 누구도 모르니까 물가를 누가 전망합니까? 근데 지금 유로존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에서 아무래도 이 발표될 버전의 CPI는 아닐지라도 가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전 고점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유로존이 더욱더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네,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난 것처럼 네, 하나의 지정학적인 또 이슈들이 막 벌어지면서 네. 앞으로의 세계는 더 혼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는 EU에서 탈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유로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모임이 유로존인데, 근데 유로화를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특히 뭐 이 유럽 중에 남유럽 국가들,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너무 강하게 금리 인상해 버리니까 힘들죠. 나는 안 된다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에 조인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속력을 더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전쟁이 거의 쉬지 않고 막 일어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탈리아인가요? 네, 극우 예. 쪽에 있는 예, 막 총리인가 아무튼 막 대통령인가 당선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극우적인 게 막 나타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외교적인 분야의 전문성은 없지만 그냥 아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그 북한의 그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극단적으로 가난해졌을 때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난하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배고프고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국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을 때의 어떤 베너핏과 유로존에서 이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베너핏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조인하고 있는 게 나을까? 혼자 하는 게 나을까? 예. 여러분들 또 이 기업에서 속해서 내 일을 할까? 아니면 나 독립해서 내 사업할까? 이런 걸 다 비용 편익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국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맞지 않아. 유로존에 있는 게 낫지 않아. 혹은 뭐 EU에 가입되어 있는 게 낫지 않아. 오히려 나는 그냥 친러시아적으로 갈 거야. 우리 경제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나는 EU에 편입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러시아 경제 제재가 나는 부당한 것 같아라고 느끼는 유로피언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냥 러시아산 천연가스 쓸래.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냐 하는 그런 또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세적으로 결속력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분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정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이슈들이 터지면 금융시장은 또 급락합니다. 예,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브렉시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팍스 아메리카나 네. 그 팍스 로마 그런 거에 좀 비유해서 예. 그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의 그런 시대가 예, 왠지 모르게 그 질서가 진짜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네, 정말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불안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좋은 그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오늘 생각이 진짜 주가도 저점 찍었었고, 2,200까지 내려왔어요. 예, 달러도 이제 그 고점을 찍었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그 이 정도 되면 뭐 바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네. 일이지만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과연 건전한 투자인가? 건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 말고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 투자 성향에 달린 거죠. 지금이 저점이 확실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은 저점에 해당돼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나는 좀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굳이 이 와중에 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좀 안정추구형 이런 성격의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 투자 성격에 따라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교수님 그 유로존하고 영국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 외환위기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아시아에서 좀 먼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번 주에 정말 많은 그러니까 슈퍼 위기예요 이번. 근데 매주 슈퍼 위기인가봐. 네. 지난주도 슈퍼 위기였는데 이번 주도 슈퍼 위기일까봐. 인도, 멕시코, 태국 이게 굵직한 신흥국들입니다. 그죠? 네. 인도, 멕시코, 태국 얘네들이 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근데 결국은 금리 인상하겠죠. 그동안 뭐 2번, 3번 이렇게 해왔는데 예, 이런 나라들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나라들의 금리 인상 여부 혹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그 관전 포인트는 역시 강달러예요. 네, 킹달러예요. 킹달러.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신흥국들이
원래 제가 22년 전망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선진국들이 다 회복되는데 이 신흥국들은 회복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백신의 불균형한 보급 때문에 그래요.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불균형 회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회복이 나름됐고 신흥국들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든 거예요. 선진국들은 수요고 신흥국들은 공급 역할을 하는데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을 이들은 여전히 백신 보급이 안 돼서 공장도 셧다운, 농장도 셧다운 계속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야기했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전쟁이 터진 거였거든요. 얘네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였고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을 했었고 이 와중에 얘네들은 선진국들은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통 이 신흥개도국들이 고물가에 더 취약해요. 그건 여러분 단적으로 증거가 우리 안에 우리 내국을 봐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고물가에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엔겔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신흥국들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이 고물가에도 취약하고요.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강달러 현상이 또 취약하고요. 그리고 경제 회복도 안 됐어요. 같이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비유를 해본다면 이 목덜미 끌려가듯이 억지로 금리 인상하는 모습이에요. 경기 회복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고요. 이게 또 다른 금융 불안을 만들죠. 근데 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이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전체 가중 평균 금리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그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강국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자국 경제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겠지만 니네 해봐라 내가 금리 유지해서 뭐 외환 위기 오게 할 거야 이런 목적은 물론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의 이제 투자 수익성은 중국과 일본이 많은 기여를 할 텐데 그죠? 근데 이들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절하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실질 실효 환율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절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데킬라 효과, 그 멕시코랑 그 남미 국가를 같이 보듯이 아시아에 같이 보는데 중국과 일본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 좀 취약해질 수가 더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터키는 물론 유럽에 분류돼 있지만 아시아에 가까운 이제 국가고요. 또 터키 그 인근에 인도가 있죠. 인도가 지금 외환 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국들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는 이미 외환 위기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외환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실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이슈구나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와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의사결정자들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진짜 골치 아프고요. 뭐 제가 아까 뭐 정책적으로 잘했다라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해결책을 제안하기가 또 쉽지 않은 국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국면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이런 변화하는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라도 안 당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삶으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 게 건전한 투자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막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키는 관점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한번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불안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외환 위기에 처하는 나라가 이제 한두 개 생기면 그 불확실성이나 그 변동폭은 더 커질 거고요. 그게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요. 저도 저점 거의 다 와간다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공격적 투자 성향이라면 이제 위험을 좀 감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란 뭐 당연히 나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는 것도 적정할 수 있겠고요. 굳이 나는 안정 추구형인데 그렇죠. 조바심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고 또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런 것에 베팅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좀 중요한 자금을 가지고 이게 진짜 저점 확실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